실현해 새로운 희망 될 거야. 기호 3번 나병택. 나병택 자꾸 끌리네. 3번 확실한 나병택 자꾸 끌리네. 3번 소실현을 확 바꿀 사람. 기호 3번 나병택. 찐이야 3번 나병택. 진짜가 나타났다. 3번 기호 3번 나병택. 찐이야 3번 나병택. 3번을 선택할 거야. 기호 3번 나병택. 선하고 검증된 일꾼 나병택. 기호 3번 나병택. 회원복지 책임질 거야. 복지불만 소통불만 서실현해 새로운 희망 될 거야. 기호 3번 나병택. 나병택 자꾸 끌리네. 3번 확실한 나병택 자꾸 끌리네. 3번 회원복지 확 바꿀 사람. 기호 3번 나병택. 찐이야 3번 나병택. 진짜가 나타났다. 3번 기호 3번 나병택. 찐이야 3번 나병택. 3번을 선택할 거야. 기호 3번 나병택. 3번 나병택 선택할 거야. 존경하는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 회원 여러분, 서실현 회장에 출마한 기호 3번 나병택입니다. 그동안 서울 곳곳에서 시각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지회장님들과 모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땀과 노력으로 서실현은 오늘의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저 나병택은 오랜 시간 시각장애인의 삶을 현장에서 함께 해온 사람으로서 이제 서실현의 새로운 도약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할 때라고 판단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라면 빠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어주고 지칠 때 등을 토닥여줄 동행이 없다면 우리는 멀리 그리고 안전하게 갈 수 없습니다. 다가올 새로운 4년, 저는 혼자 앞서가는 회장이 아니라 회원 여러분과 함께 걷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 연합회는 올해로 출범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서실현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애인 단체로서 더 큰 책임감과 역량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행정, 현장 중심의 정책, 그리고 앞서가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저는 다년간의 사회복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회장에 당선된다면 다음과 같은 과제부터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첫째, 복지콜 이용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복지콜이 운이 좋아야 연결되는 제도가 아니라 누구나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탑승 가능한 시간 예고제 도입과 정년템 기사 재고용, 택시 임차제 등을 통해 매칭률을 높이고 이동권의 실질적 보장을 이루겠습니다. 둘째, 지회의 자립과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무보수 봉사로 헌신하고 계신 지회장님들의 취업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지회 고유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서실현의 지원을 체계화하겠습니다. 셋째, 여성 시각장애인의 바우처 택시 이용 불안을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서울 시내 모든 택시에서 바우처 요금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책 협의가 필요하다면 끝까지 하겠습니다. 투쟁이 필요하다면 앞서겠습니다. 넷째,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청년 시각장애인, 은퇴한 어르신, 중도 실명자, 여성 시각장애인이 존엄한 노동을 통해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서실현과 지회의 수익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 시청각 장애인과 시각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의 이중 장벽 속에 놓여있는 분들을 위해 보조기기 교육,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여섯째, 탈시설 정책에 협조해 시각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 시각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자립생활센터들과 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양시설이 꼭 필요한 시각장애인 어르신을 위한 요양원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AI가 소수의 도구가 아니라 모든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학습, 일자리와 권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공동의 자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저는 시각장애인 당사자이자 시각장애인 가족의 일원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우리의 문제를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가장 먼저 함께하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웃음을 가장 자주 만드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권력의 시간은 짧지만 책임의 시간은 깁니다. 저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약속보다는 실천으로 평가받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회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서실현의 중심이 되도록 늘 현장에서, 늘 곁에서 함께 뛰겠습니다. 서실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준비가 저는 되어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힘찬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시각장애인 공동체를 위하고 우리 회원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바꿀 것은 바꾸고 승계할 것은 승계하겠습니다. 찐 복지돌이 나 병택과 함께 더 강하고 따뜻한 서실현을 만들어 갑시다. 어둡고 그늘진 복지, 불을 밝히는 촛불, 기호 3번 나병택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경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썰을 풀기 위해 이 자리가 만들어졌는데요.
바로 사람 나병택을 만나다 라는 토크쇼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오늘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실 분들이 계신데요. 먼저 최수용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청주명학교 청우회 사업부장을 맡고 있고요. 당산동에서 서울보건안마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최수영입니다. 오늘 날카로운 질문을 좀 통해서 사람 나병택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유미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우경진의 홍보부장을 맡고 있는 김유미입니다. 저도 나병택님을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오늘 꼼꼼히 사람 나병택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기대되는데요. 다음은 이 프로그램의 당사자이신 나병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나병택입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토크쇼를 진행하니까 행복하기도 하지만 살짝 긴장도 되네요. 뭐를 파헤쳐 보시겠다는지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 마음 깊숙한 진솔한 얘기도 나눠보고 가벼운 이야기, 일상생활 탈탈 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사람 나병택을 만나다 토크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나병택님에 대해 기본 정보를 알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963년생으로 2026년 64세, 84년 2월 강주 세강학교 중학교 졸업, 84년 2월 광주 세강학교 중학교 졸업, 87년 2월 서울맹학교 고등부 졸업 맞으신 거죠? 네, 제 호구조사 잘 하셨네요. 예, 영경쌤 말씀대로 서울에 와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후배 권유로 방송통신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신대학교에서 사회복지 공부를 석사로 졸업을 하고 2009년에 국가고시 1급에 합격을 하고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 서울매학교 나오셨다고 하니까 저도 서울매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태어나기 전에 졸업을 하셨어요. 선배님이시네요. 저는 21기인데 혹시 몇 기로 졸업하셨습니까? 저 43기입니다. 맞아요. 태어나기 전에 제가 졸업한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요. 안마원도 하시고 세강 동문회 회장님도 하시고 그에 어떤 일을 또 하셨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가장 큰 복지관이라고 그러나요? 복지회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취직해서 자립생활센터 소장으로 한 10년간 근무를 한 경력이 있고, 그리고 그 보호작업장 원장을 하면서 시각장애인들의 근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뭐 투쟁도 좀 할 줄 알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일도 창출할 줄 알고, 그렇게 많은 일들이라 그래야 되나요?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아, 네. 토크쇼 들어가기 전에 일명 호구조사를 해봤는데요. 얘기하다 보니까 또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럼 다음 주제로 건너가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맹인교회를 같이 출석하면서 저희 교회 장로님이기도 하시고 또 아내 되시는 영실 권사님과 그리고 제 친구인 따님과도 잘 아는 사이인데요. 어떻게 만나서 결혼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저는 이제 제가 결혼 2년차 시각장애 부부인데 거의 우리 나병택님은 40년 동안 인꼬부부로 살아오셨다고 들었는데 그 비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 이야기를 하려면 고등학교 시절로 아마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서울명학교는 그 2반이 여학생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 반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2반으로 가려고 무진장 노력해서 정말 2반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지금 와이프하고 그 책상 짝꿍이 되어서 제가 공부는 않고 다리 슬슬 긁으면서 저한테 시집 오라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인연이 되어서 지금 인생의 짝꿍이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그 쉬운 일은
저는 아닌지 싶습니다. 이게 문화도 다르고 그다음에 환경도 다르고 이렇게 태어나서 얼마나 살면 정말 진정한 부부가 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때로는 마음이 안 맞으면 아마 진짜 참으려면 눈물도 좀 흘려야 되는 시기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한 25년 정도는 살아야지 정말 부부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앵커님도 한 25년 살아야지 이 부부가 뭔지 냄새 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아내하고 초등학교 2학년 된 딸 키우고 있는데요. 이게 시각장애인들이 아이 키우기가 굉장히 참 어려운 세상이거든요. 어떻게 이게 좀 잘 키워 오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많이 저도 궁금해요. 어떻게 지내왔는지 참 저희 집에는 딸이 시각장애로 태어나서 참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 하나 키우는데 시골에 계신 고모님도 동원했고 어머니도 동원했고 동원이라는 말이 좀 그러네 모시고 와서 애를 키우게 했고 어머니도 모시고 와서 애를 키우게 했고 마지막으로는 그 막내 여동생 집에 제가 데리고 살았는데 시집가기 전에 그 시내 키우고 시집가라고 그래서 아마 딸아이 5학년 때까지 키우고 그렇게 시집을 간 것 같습니다. 아마 시각장애인 상호로 살면서 아이 키우기가 참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눈물도 날라고 그러네. 그 따님이 일반 학교를 다니다가 맹학교로 전학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때 심정이 어떠셨는지 좀. 네, 이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눈물이 앞을 가리기도 하는데 저희 딸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졸업까지는 비장애인들과 거의 대등하게 그럭저럭 뒤처지지 않고 공부를 했거든요. 이하역으로 배정을 받으면서 문제가 좀 생겼나 봐요. 고등학교 1학년 중간쯤 되니까 아이가 학교 가기가 너무 힘들다고 구토 현상도 나고 그렇다고 그래서 문제가 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학교 선생님을 찾아뵀죠. 그랬더니 그 학교에서도 시내를 학교 적응시켜 보려고 거기에 아마 그 전도부장쯤 되면 굉장히 권력이 막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도부장을 시켜서 학교 적응시켜 보려고 했는데 시내가 학교 적응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그 학교는 체육 시간에 골프를 하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을 치고 그래서 시력이 약한 그 시내가 적응하기에는 참 어렵겠다는 생각을 그때 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명학교로 전학을 시키고 보니까 아이가 무지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잘했다 아빠 입장으로서. 그리고 그 대학을 인서울 시키려고 그랬는데 그때 특수교육이 서울에는 이하여대인가요? 거기하고 그 다음에 당국대 이렇게 있었었는데 인서울은 못하고 그 대구에 있는 대구대학교에서 특수학을 전공하고 임용고시 합격해서 지금은 서울에 있는 특수학교들을 돌아다니면서 학교 교사로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으로서 자녀를 키운다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네, 힘들죠, 진짜. 저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각 부모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을까요? 글쎄요. 아마 쉽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서울 시내 장애인 복지관이 그 몇 개 있나를 살펴봤더니 52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지관에서 시각장애인 부모 아이들을 케어해 준다면 저는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선이 되면 시각장애인 아이들을 이 장애인 복지관에서 케어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서울시와 협의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방과 후 학습 도우미라든지 아이들을 좀 맡겨서 이렇게 어린이 교사들한테 키울 수 있게 해주는 맞아요. 방과 후도 그렇고 방과 후에 그 아이들 교육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아마 복지관에서 장애인 복지관에서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활동 지원사분들이 가사 일은 하지 않으려 하고 편한 일만 이렇게 찾아서 이동 지원만 하시려 하는데 방안 대책이 있을까요? 그러게요. 활동 지원 기관에서 그 일하는 코디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요. 상당 부분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가사 서비스 이용 그 매칭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10년 안에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 일이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서실현에 입성을 하면 중앙회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우리나라 그 지원사들로서는 활동 지원사들로서는 활동 그 가사 서비스 일을 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그 외국에서 특히 뭐 베트남이나 필리핀 이런 데서 훈련을 시켜서 데려다가 일을 시키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0년 안에 이 일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해서 이거 제가 서실현에 들어가면 우선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혹시 뭐 그 가사일 뭐 활동보조 얘기다 보니까 생각났는데 혹시 후보님은 그러면은 집에서 혹시 뭐 이렇게 음식 같은 거 해 드시는 거 좀 있을까요? 뭐 좀 소개해 줄 만한 거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죠. 그 제가 여성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거를 참 좋아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음식 레시피 때문에 그래요. 라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그 펄펄 잘 끓여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김치찌개, 돼지고기만 넣으면 김치찌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끓이기가 가장 쉬운 것 같고, 된장찌개도 그냥 파 몇 개 썰어 넣고 그냥 감자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뭐 이것도 잘 끓이고, 청국장도 김치 하나만 있으면 끓여내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식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요, 라면에다가 만두 넣고 떡 넣고 막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끓여주는 거 좋아해서 제가 한솥 끓여서 정말 배 두들기도록 그렇게 음식 이 정도는 만들 수 있습니다. 된장찌개에 감자까지 궁합을 잘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 듣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지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끝나고 맛있는 밥 쏘도록 하겠습니다. 소고기는 비싸서 못 사고요. 못 쏘고요. 아, 여기 밑에 갈비집 있던데. 그럴 것 같아서 제가 그럴 것 같아서 소고기는 못 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을 하셨던데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좀 있으셨나요? 저희 집에 시각장애인이 3명이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인지 서울에 사는 그 시각장애인을 대표하는 기관이 저는 서실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서실현이 정말 일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다니고 있었던 기관과 비교해봐도 그렇고, 다른 타 기관들, 그러니까 복지기관인 거죠. 복지시설과 비교해봐도 너무 일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작년 7월에 결심을 했고, 다니고 있던 직장 그 인사권자들에게 말씀드려서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한 1,500분 만난 것 같고, 서울 시내에 지회가 한 25개 있거든요. 6번 정도 갔으니까 한 150회 이렇게 돌면서 느끼는 감정은 정말 잘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아주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12년 전에도 이제 나왔다가 이렇게 한번 아픈 것을 물어보세요. 낙선을 하신 적이 있는데, 혹시 그럼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뭐 어떤 특별한 차이점 같은 게 좀 있던가요? 보실 때? 12년 전에 드는 생각이 그랬어요. 서실현은 그 복지 전문가가 정치 감각을 갖고 일했으면 참 좋겠다. 근데 제가 사랑하는 그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12월 초인가 아마 접어버려요. 그 서실현 회장 출마를. 그래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2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출마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봐도 불가항력적이었고, 그래서 그때를 그 경험 살려서 금년에는 좀 일찍, 이번 선거에는 일찍 출마를 선언하고 준비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작년 10월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준비를 해왔으니까 아마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와. 네. 근데 그러면 이 서시련 회장을 하시려면 이 우리 서울 시각장애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복지콜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복지콜 그다음에 이제 바우처 요건데 이제 되시고 나면 이 복지콜 또 바우처 이게 지금 바우처도 요즘에 이제 신장장애인들도 이제 저희들하고 같이 이용을 하고 있고 복지콜은 전부터 그랬고 이 복지콜이나 나비콜 아니 그 바우처 운영에 좀 변화가 있을 만한 그 계획 같은 건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지? 예민하고 어려운 질문이기는 합니다. 복지콜을 늘리는 일은 아마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장애인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복지콜을 그 2030년까지 200대를 늘리겠다고 말을 해요. 저는 30년은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시련 회장으로 당선되면 서울시가 협의해서 이거 2027년까지는 200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좀 잘못됐는지 거꾸로 복지콜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자세한 말씀 드리면 좀 제 표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이거 수술을 해야 됩니다. 큰 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내부에 있는 센터가 운영권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제가 크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기사님들이 60세 은퇴를 하시면 젊은 나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60세 되신 분을 70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볼 것인가를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시련에 들어가면 그 서울시와 협의해서 서시련 안에 운수회사를 만들려고 그래요. 운수회사를 만들어서 60대 은퇴하신 분들을 다 서울시가 택시를 사주고 그 지금 택시 요금제로 운영을 하면 기사님들도 좋아하지 않을까. 우리가 물론 내고는 바우처 택시 요금제 아니요, 예 맞습니다. 예 바우처 그걸로 바우처 택시 요금제로 운영을 하면 기사님도 좋아하고 그다음 훈련된 기사님들이 떠나지 않으니까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 될 수 있도록 할 거고 많은 기사님들이 여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얘기 들으면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복지콜 기사님들 입장에서도 좀 그거에 맞는 일자리가 매력적인 일자리가 되어야겠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 이용자 입장에서도 제가 이제 연말이 되다 보니까 그 연말에 좀 이렇게 자녀 휴가도 쓰시고 하면은 좀 운영하시는 좀 콜이 더 줄어드는 것 같고 또 연말 행사 때문에 시각장애 입장에서는 행사도 많아지는 것 같고. 네, 그 일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보람 일자리가 지금 사실은 2월 달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나버리는 10개월 사업이어서 이거를 10개월 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왜 2월 달에만 모집해서 12월 달에 끝나야 되는가?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걸 좀 우리가 80개, 100분, 80분 이렇게만 일자리를 준다고 하면 이거를 뭐 2월에도 시작하고 3월에도 시작하고 4월에도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찾지 않으면 지금 아마 추운 겨울에 복지콜 이용하기 쉽지 않을걸요.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또 질문하실 거 있을까? 우리 유민 선생님 좀. 그리고 운전원에게 아, 죄송해요. 퇴근콜 인센티브가 지급되면서 장거리 경유는 운전원들에게 기피 대상인데요. 경유 신청을 하려 할 때 센터 간질실이 아닌 운전원과 직접 통화를 하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누구를 위한 복지콜 제도인지 의문이 될 때가 많습니다. 상당히 예민한 질문이신데 어쨌든 복지콜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효율을 높여가는 방법이 최고 좋은 것 같고요. 지금 기사님들에게 3시간 반의 퇴근 시간을 주고 이 안에서 복지콜을 처리하면, 그러니까 콜을 처리하면 뭐 5,000원인가 얼마인가를 더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 다음에 기사님들이 콜 거부를 무제한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일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일들을 좀 바로 잡는 것이 바로 잡으면 이런 일들을 바로 잡으면 그 분명히 콜 연결률이 높아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정책을 좀 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강남 쪽에 살다 보니까 이쪽은 차가 굉장히 많이 밀려서 좀 보통 택시 기사님들도 많이 기피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부자 동네 차가 잘 안 됩니다. 아이 뭐 제가 부자는 아니라서 그런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정말 이 차량을 진짜 타고 싶은 마음은 어떤 이용자나 동일할 텐데 정말 또 그것을 기사님 입장에서 기피하신다면 그건 좀 약간 서로 아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뭐 자세한 말씀은 드리기가 참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가능하면 복지콜 예약 제도도 실시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합승을 정말 그 같은 방향으로 갔을 때 우리가 한 장소에서 여러 명이 시각장애인들은 모여서 밥도 먹고 뭐 종교 활동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한 방향으로 그 가는 분들을 함께 모시고 가면 콜 연결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합성을 했을 때 기사님들에게 어떻게 높은 점수를 줘볼까 이런 고민도 해보고는 있습니다. 바우처 택시 역시 복지콜 수준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말이 많습니다. 특히 콜 처리했을 때 운전원에게 돌아갔던 수당이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줄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 때문인지 우리 이용자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콜이 더 안 된다고 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방안이 있으실까요? 금년 10월부터 2,000원에서 1,000원으로 그 삭감이 되면서 운전자들이 콜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 일이 단순한 2,000원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럴지라도 제가 서실현에 당선돼서 입성하면 반드시 콜 요금을 예전 수준으로 올려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바우처 택시는 서실현이 제한권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이번에 서울시 택시 정책과에 그 바우처 택시를 반납하면서 운영위원조차도 서실현이 못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빨리 들어가는 것이 목표고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이런 일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아니면 제가 서울시 로비에 누워서 시위라도 해야죠. 누워서 데모할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년의 자립생활센터 소장을 하면서 저 볼라드 무릎 밑으로 있을 때 엄청 많이 넘어졌거든요. 돌멩이 쇳덩어리 있을 때 다 깨서 부셨거든요. 이 일을 아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볼라드가 무릎 위로 올라가 있고 그 부드러운 재질로 그리고 제가 흔들리게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아마 그런 것들이 다 90% 이상은 받아들여져서 시정이 되었으니까 아마 이 일도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있습니다. 네. 제가 또 믿는 하나님도 계시고요. 또 바우처 택시 이야기가 나와서기도 한데요. 그 기사님들이 배차를 받으면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1km 안에 이용자가 있다라고 그 배차가 돼서 이동을 하는데 그 T맵이 알고 보니까 직선 거리로 안내를 해줘서 알고 보니까 3km를 돌아서 갔다. 이런기 때문에 또 그런 T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이 시정 요청을 했는데도 안 돼서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이용자분들 만나는 게 너무 불편해서 안 잡는다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러게요. 아마 이것은 어플 개발이 잘못돼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플 개발을 잘해서 잘하면 해결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외에도 바우처 택시에 있어서 30km 거리 제한이나 같은 기사의 콜 9회 이상의 탑승 금지 등 여러 제한이 많은데 근본 대책은 무엇일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일한 기사를 9회 이상 이용하면 제재를 받는 거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에 가까운 곳에서 출퇴근하는 이제 그 일을 알고 기사님들이 이거를 잡으려고 노력들 하거든요. 자기네 집에서 가까우니까. 기사님들 출근하면서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 가까운 기사님들은요. 아침에 제가 출근하는 시간을 알고
저를 회사에 데려다 주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출퇴근 고려도 없이 제한을 두는 거, 아무리 부정수급이 있더라도 이거를 제한을 두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30km, 제가 이게 정확한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에서 서울 끝이 50km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서울시 안에서 30km 제한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혹시 서울시를 벗어나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서울시 안에서 30km가 벗어나면 700원의 요금이 적용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 키로 제한, 서울에서는 키로 제한을 풀고 가능하면 지금 복지콜 수준에서 그 이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볼 거고요.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5,000원이 넘어가면 더 이상 그러니까 메타기가 올라가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어 볼 생각도 있는 거거든요. 제주도 가서 보니까 제주도는 4,000원이 넘어가면 키로가 안 넘어가요. 그래서 요금이 안 넘어가요. 그래서 서울시도 그런 적용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아마 청주가도 4,000원이 넘어가면 메타기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울산도 그렇죠. 네. 네. 울산도 네. 그래서 서울시도 이 제도를 정착시켜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택시를 꼭 이용해야 되는 사정이 있는 거잖아요. 버스를 탈 수 있는 사람들은 비교적 저렴한 요금으로 버스를 이용할 텐데 저희는 그런 것이 어렵다 보니 콜을 이용하는 거라서 이런 정책 방향이 꼭 반영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보고요. 또 뭐 구로구 천왕동이라던가 이렇게 택시가 정말 잡기 어려운 그런 변두리 지역들이 있는데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이용자들은 꼭 그 기사님들이 9회 이상이라도 출퇴근 시간을 맞출 수 있게 좀 콜 제한을 풀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네, 있습니다. 저도 말이 안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풀리지 않으면 서울시청 로비에 가서 눕겠습니다. 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여기 세 분 다 동참해 주실 거죠? 아니, 네. 후보님 이렇게 당연하죠. 들어눕는 컷 하나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꼭 동참해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동권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곳 스튜디오가 후끈 달아오른 것 같은데요. 좀 뜬금없지만 혹시 후보님이 좋아하는 노래 있으시면 한 소절만 부탁드릴게요. 이게 노래를 시키니까 안경을 만지게 되네요. 요 근자에 그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열심히 한 번씩 불러보는데 지금 제가 목소리가 현찮잖아요. 그래도 현찮은 목소리로 부르라고 한번 불러보긴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한 소절만 부탁드릴게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젠 알 것 같아요. 땡. 땡. 와, 아니 근데 이 영상을 보실 사모님과 우리 따님께서 아주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요, 이거 가족을 위해서 부른 게 아니고요. 네. 우리 유권자들께서 저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 마음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유권자님께서 듣고 저를 표로 연결해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서시련 회장은 서울에 살고 있는 시각장애인들 위해서 이동권 외에도 다양한 이슈에 관해서 일을 하셔야 할 텐데요. 어떤 걸 좀 준비하고 계실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앞에 모두에서 그 두 가지 말씀은 드린 것 같고요. 이동권 문제, 그 다음에 가사 지원 서비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고 싶은 거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자녀 교육 문제가 들어가 있고요. 그 특화된 요양원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하여튼 시각장애인의 특화된 요양원 시설도 하나 필요해 보이기는 해요. 예전에 그 서울명학교가 농학교랑 같이 그 합병해서 공부를 할 때 농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시각장애인 국에 있는 고기를 다 건져 먹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이 웃은 적이 있거든요. 이제 최근 들어서 시각장애인들이 그 요양원 시설에 이렇게 들어가서 입소하면 치매 어르신들께서 밥 갖다 많이 먹어버린대요. 많이 드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특화된 요양시설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서실현에 돈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 볼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원금을 개발할 수 있는 그 후원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좀 보여지고, 또 하나는 시각장애인을 고용을 많이 해야지 고용장려금이 생기거든요. 그래야지 서실현에 예산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보호작업장도 만들고, 아까 자립생활센터도 만들고, 가능하면 근로사업장도 만들어서 시각장애인들을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회복지사 단양과 경력이 좀 있으신데 이게 혹시 서실현 일하시는데 좀 도움이 좀 많이 되실까요? 사회복지사 글쎄요, 하여튼 제가 16년간을 서실현 회장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 제가 사회복지사 16년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아무것도 모르고 서실현에 들어가면 뭐 예산 편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직원들을 어떻게 교육해서 그 다음에 일을 시켜야 되는지, 아마 업무 매뉴얼이 뭔지도 모를걸요. 사회복지 경험이 없으면. 저는 이런 내용들을 잘 알거든요. 예산 편성 잘 알고, 그리고 업무 매뉴얼 늘 체크 잘 했고, 그러면 이 업무 매뉴얼이 기사님들 업무 매뉴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잘 체크하면 그 서실현이 잘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복지사로 16년 그 경험과 굉장히 상통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저는 복지사 자격증이 장농 복지사입니다. 장롱 복지사 예. 빨리 꺼내세요. 꺼내셔서 한 20년 정도 됐는데 예, 아직까지는 어디 써먹어 본 적이 없어요. 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회복지사 취득하자마자 복지 인사권자에게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1급 취득했다. 아마 조사해보니까 그 1급 복지사 시험이 시작되면서 제가 4번째로 합격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 유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복지관에 바로 입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원장님께서도 빨리 꺼내서 전화하세요. 저는 안마원을 열심히. 그럼 혹시라도 만약에 그러면 회원들 유권자들한테 선택을 좀 받으시면 가장 먼저 좀 해보고 싶은 일이 어떤 일이 있으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권 문제가 뭐 가장 우선 순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모두에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가사 서비스. 근데 제가 늘 주장했던 게 장애인 서비스는 개별화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예전부터 주장했던 일인 거거든요. 그런데 개별화로 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로 합쳐져서 서실현을 굴러가야 될 것인가는 고민이 참 많이 생겨요. 우리는 하나다. 그러려면 서로 자기 주장하지 않고 양보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회원들을 같이 끌고 이렇게 서실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야지 시위도 하고 뭐 좀 단합대회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때로는 술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제가 돌아다니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거, 지혜가 발전해야지 시각장애인들이 행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요즘에 쉼터들이 많이 발생이 되면서요, 많이 생기면서 회원들이 참 많이 모여요. 그래서 그 회원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 결국은 예산 지원이거든요. 어떻게 한 5억 정도 그 예산을 만들어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이 되면 지회에 매년 한 3억 내려보내면 좋을 것 같고, 이러면 매월 100만 원씩 내려보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 시내에 작은 모임들이 한 100개 정도 있어요. 이 100곳에 1년에 200만 원씩, 뭐 또 큰 데는 조금 더 지원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한 2억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 꿈이에요. 그래서 이 꿈인데 제가 이거는 정말 기업들하고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 플레이 해주면 이 기업들이 참 좋은 일 한다. 언론 플레이 하면 아마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은 가지고 있는데
그 서실현 들어가서 구체적인 방안은 내부 사정을 좀 들여다보면서, 그리고 제가 큰 복지관에서 근무하면서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왜 이곳은 발전하는데 서실현은 이 모양 입꼴인가. 그래서 사실은 잘 다니던 직장 치웠어요. 버렸다고 생각해도 돼요. 저 이런 말씀 드리면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4년 직장 다니면 3억 연봉 되거든요. 4년 안에. 근데 버리고 나왔으니까 저 지지해 주시면 꿈도 있고 포부도 있고, 저 서실현만 생각하면요 가슴 뛰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저 밀어주시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좀 하나로 목소리를 모아야 또 이런 가사 서비스와 같은 그런 개인 서비스들도 발전을 하고, 또 이런 대표성을 띠는 서실현, 한실현 기관들이 또 우리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줄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에 있어서 우리 후보님께서 되신다면 많은 역할을 해주실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비스는 개별화. 그러나 권유공원은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 절대로 안 돼요. 제가 자립생활센터 왜 한자연에 가입을 못 시켰냐면요. 서비스 포괄의 원칙이 안 된다. 그러나 투쟁은 포괄의 원칙으로 가야 된다. 권유공원은 포괄의 원칙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자립생활센터 개념도 모르는 놈이라, 이렇게 말하면 그러나 그 자립생활센터 개념도 모른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한자연에 가입을 못했던, 아마 지금도 가입이 안 되고 있을걸요. 제가 워낙 강력하게 주장을 해놔서. 그래서 아마 개발원인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김인희 교수 통해가지고, 박사입니다. 김인희 박사 통해가지고 활동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서비스 개별화 해야 된다. 권유공원만 공동으로 가야 된다. 이거 논문 발표하라고 해서 논문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아마 서비스는 개별화로 가고 있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회 발전에 대해서는 아까 언급을 미리 해주셨어가지고 또 해도 돼요. 네, 10번, 100번 말해도 지혜 발전을 해야 되는 일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슴 뛰는 일이, 서실현이 지금 그 복주콜에 목을 메고 있어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제도적으로 뭐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되면 한실현 중앙회하고 서실현은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회장님하고 어떤 분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친해져서 이 일을 정책적으로 이루어가지 않으면 굉장히 앞으로 아마 제도적으로 뭐가 만들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 더 어려워지기 전에 서둘러서 해보고, 그리고 그 제 후임이 이제 서실현장이 되면 이걸 발판으로 이 일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누면서 장로님이시자 서실현 예비 후보님을 더욱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서실현 회원분들께 본인의 포부 들려주신다면요? 다 말씀드려서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서실현 가게 되면 권익 옹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그 우리 회원들이 똘똘 뭉쳐주지 않으면, 그리고 지회장님들께서 똘똘 뭉쳐주지 않으면 이동권 문제 해결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자녀 교육 문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 교육 문제도 그렇고, 요양원 시설 문제도, 그 다음에 지혜의 지원 문제도 다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저 혼자 못합니다. 제가 회장에 당선이 되면 회원들이 도와주셔야 되고 지회장님께서 도와주시면 아마 일을 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6년의 복지 경험, 이것이 분명히 서실현을 키워갈 거고, 그리고 권직 옹호를 통해서 제가 투쟁하는 것이 제 몸에 체득화되어 있거든요. 권익공원을 통해서 나선다면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어둡고 그늘진 복지 반드시 불을 밝히는 촛불 나병택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크쇼를 통해 사람 나병택을 제대로 만나는 뜻깊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함께 해주신 최수영 선생님, 김유민 선생님께 그리고 긴 시간 답변해주신 우리 나병택 후보님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고 마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3번 나병택은 우리의 목지돌이. 기호 3번 나병택을 서실현 새 역사로 나병택은 해냅니다. 나병택을 믿어줘요. 나병택 우리의 희망. 첫 번째는 복지콜 시간 단축 맥싱률 강화. 두 번째는 지회절 살기 활성화 지원. 세 번째 여성 회원 바우처 불안해서. 네 번째는 수익 사업 장애인의 고용 안정. 기호 3번 나병택을 믿어줘요. 기호 3번 나병택은 우리의 복지돌이. 기호 3번 나병택을 서실현 새 역사로. 나병택을 서실현 새 역사로. 나병택은 해냅니다. 나병택을 믿어줘요. 기호 3번 나병택 우리의 희망. 다섯 번째는 시각발달장애 시청각장애 관심을 쏟는 나병택 후보 그들의 친구. 서실현 투명 경영 운영 회계 모두 공개. 인공지능 도입하여 우리들의 자립 강화. 기호 3번 나병택은 이룹니다. 밀어줘요. 나병택 해냅니다. 찍어줘요. 기호 3번 나병택 우리의 일꾼. 우리들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나병택은 새로운 서실현 회장.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오늘의 심층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는 좀 특별합니다. 책이나 논문이 아니고요. 바로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 연합회, 줄여서 서실연이죠. 이 서실연의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나병택 후보의 선거 공약집입니다. 네, 보통 선거 공약집이라고 하면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자료는 좀 달랐어요. 그냥 정책만 쭉 나열한 게 아니라 한 공동체가 지금 당장 겪고 있는 고통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청사진이 아주 촘촘하게 담겨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걸 읽다 보니까 딱 이런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공동체의 리더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오늘의 빵과 먼 미래를 위한 투자, 내일의 비전 사이에서 과연 뭘 먼저 챙겨야 할까?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네요. 오늘 살펴볼 나병택 후보의 공약은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그 나름의 대답처럼 보였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에서 시작해서 가장 먼 미래의 기술까지 다 아우르고 있거든요. 자, 그럼 나 후보가 그리는 서실현의 미래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 정체성에서부터 실마리를 찾아보는 게 순서일 것 같네요. 자료를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표현이 바로 찐 복지돌이 이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붙인 별명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총신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까지 취득한 말 그대로 복지 전문가입니다. 특히 이력이 인상적인데 시각장애인 당사자로서는 초창기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직접 설립해서 운영한 경험이 있어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분의 정체성은 그냥 이론이 아니라 철저하게 경험에서 나온다는 걸 공약집 전반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아, 경험이요? 네, 60년 넘게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온 삶, 그리고 30년 넘게 시각장애인 아내와 딸을 둔 가장으로서의 삶,
이 두 가지를 계속 언급해요. 이건 사실 여러분의 문제가 바로 제 아내와 딸의 문제이고 곧 제 자신의 문제입니다라는 아주 강력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장치죠. 그렇군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면서 동행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는 것도 결국 같은 맥락입니다. 개인의 서사와 공동체의 비전을 딱 일치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문제가 분리될 수 없다는 걸 아주 명확히 하는 거군요. 진정성이 느껴지는 접근이네요. 그럼 이제 그가 제시하는 7대 핵심 공약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죠.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동권 문제입니다. 복지콜 연결되는 걸 로또 당첨에 비유할 정도니까 이게 얼마나 절박한 문제인지 알 것 같아요. 이동권은 단순히 어디를 가는 문제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맞아요. 교육, 직업, 여가, 관계 형성, 거의 모든 사회 참여의 전제 조건이니까 가장 절실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인지 그가 제시하는 해결책도 열심히 하겠다는 식의 선언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시스템 개선안들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오, 시스템 개선안이요? 네, 크게 보면 두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예측 가능성과 운영 효율성이라.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먼저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죠? 대표적인 게 탑승 가능 시간 예고제입니다. 시간 예고제요? 네, 지금처럼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관제실에서 지금 신청하시면 약 30분 후에 배차가 가능합니다 라거나 아니면 죄송하지만 주변 대기자가 너무 많으니 오늘은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알려주자는 거죠. 와, 확실히 내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 삶의 질이 달라지겠네요. 그리고 또 사전 예약제를 월 3, 4회 시범적으로 도입하자는 안도 있어요. 사전 예약제? 네, 병원 진료나 KTX 예매처럼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자는 겁니다. 아, 그거 좋은데요? 근데 이런 사전 예약제는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거나 오히려 예약 경쟁을 부추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월 3, 4회라는 횟수는 또 어떤 기준으로 정해진 건지도 궁금하고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래서 공약에서도 시험적으로 도입한다고 명시하고 있죠. 아마 그 횟수나 운영 방식은 실제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계속 조율해야 할 겁니다. 그렇겠네요. 중요한 건 현재의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필요에 맞는 여러 선택지를 만들어 보려는 시도 자체에 있는 거죠. 횟수를 제한한 것도 특정인이 독점하는 걸 막고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려는 고민의 결과로 보이고요.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축인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아이디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제안들이 나옵니다. 우선 합승형 셔틀버스가 있어요. 합승형 셔틀버스요? 네, 예를 들어 강남제역에는 안마사 교육기관이나 직장이 밀집해 있으니 출퇴근 시간에 비슷한 경로로 가는 수요가 많을 거잖아요. 이분들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영하면 복지콜 전체의 부담을 확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죠. 와, 이건 정말 현장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발상이네요. 그리고 제가 무릎을 탁 쳤던 아이디어가 관제 시스템 개선 방안이었어요. 어떤 부분이었죠? 현재 시스템이 실제 교통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지도상의 직선거리만으로 배차를 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더군요. 맞습니다. 서울 시내 교통을 생각하면 정말 비효율의 극치죠. 그렇죠. 그래서 그가 내놓은 해법이 바로 현장 경험이 풍부한 퇴직 기사님들을 관제실에 배치하자는 겁니다. 아, 시스템이 보여주는 데이터에 실제 도로 상황과 교통 흐름을 깨고 있는 베테랑의 감을 더하자는 거죠. 사람의 경험과 시스템의 데이터를 결합하려는 아주 스마트한 접근이에요. 사람의 경험과 시스템의 데이터라. 듣기에는 정말 좋아 보이는데요. 근데 혹시 부작용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시스템이 제시하는 최적의 경로랑 베테랑 기사님의 직관이 부딪힐 때 누구의 판단을 따라야 할지 오히려 혼란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아마 초기에는 명확한 의사결정 프로토콜을 만드는 게 중요할 거예요. 예를 들면 정체 구간 우회 시 예상 시간 같은 객관적 데이터를 기준으로 삼되 돌발 상황에서는 현장 경험자의 판단에 우선순위를 두는 식으로요. 아, 그런 장치가 필요하겠네요. 네. 중요한 건 지금처럼 기계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람의 지혜를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발상의 전환, 그 자체라고 봅니다.
이 외에도 정년 퇴임한 기사님을 택시 임차제로 재고용해서 숙련된 인력을 계속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고요. 와, 이동권 문제 하나에 이렇게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걸 보니 이게 해결되면 사람들이 훨씬 더 활발하게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겠다는 기대가 되네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역 공동체의 기반을 다지는 내용이 두 번째 공약에 담겨 있군요. 네, 정확히 연결되죠. 중앙 조직이 아무리 힘이 세도 풀뿌리인 지역 지회가 활력이 없으면 사상 누각이잖아요. 나 후보는 그 점을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현재 지회장들이 다른 장애인 일자리를 갖지 못하게 막는 고유번호라는 행정적 걸림돌이 있는데 이걸 해결해서 지회장들이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단순히 규제를 푸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지원책도 제시했던데요. 지회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행정이나 재정 지원을 체계화하겠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건 단순히 돈이나 인력을 지원해주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어떤 의미죠? 각 지회가 지자체나 정부의 공모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서류 작업 같은 행정력이 부족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회지원센터가 바로 그런 부분을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아, 결국 각 지회가 중앙의 지원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사업을 발굴하고 운영하는 뭐랄까 자립의 기반을 만들어주려는 장기적인 포석인 셈이죠. 각 지회가 자립적인 혁신의 거점이 되도록 만들겠다. 이런 자립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문제, 즉 일자리로 연결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맞습니다. 세 번째 공약이 바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것도 기존의 접근법과는 약간 달라요. 보통은 외부 기업의 일자리를 연계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나 후보는 서실현이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가 되겠다고 선언합니다. 서실현이 직접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서실현 내부에 직접 설립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합니다. 아, 직접 사업체를 운용하겠다는 거군요. 네, 이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이에요. 하나는 수익 사업을 통해 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만들어진 안정적인 일자리를 회원들에게 직접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죠. 굉장히 야심찬 계획이네요. 물론 단체가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는 데는 많은 위험이 따르겠지만 성공한다면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모델이 되겠어요. 이런 활동들을 하려면 결국 튼튼한 인프라가 받쳐줘야 할 텐데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공약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네,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모임을 활성화하려면 물리적인 공간과 기반 시설이 필수적이니까요. 여기서도 아주 구체적인 문제를 지적해요. 서울 서부권에는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없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한참을 이동해야 하는 복지 불균형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합니다. 아, 그래서 서부권 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단순히 복지관을 짓겠다 해서 더 나아간 지점도 인상 깊었어요. 시각장애 특성을 고려한 어르신 요양원 건립을 약속한 부분이요. 이건 당장의 필요를 넘어 공동체의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지만 장애인 노인 문제는 아직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시각장애인 어르신들은 일반 요양원에 입소했을 때 의사소통이나 환경 적응에 훨씬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점자나 음성 지원이 없는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아, 상상만 해도 답답하네요. 그렇죠. 시각장애 특화 요양원은 이런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책이자 공동체 구성원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인 셈이죠. 이런 물리적인 인프라를 넘어서 공동체 내부에 사회적 인프라를 더 촘촘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도 보이더군요. 여섯 번째 공약이 복지, 문화, 교육 분야를 아우르는데 특히 공동체 내에서도 더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을 콕 집어서 언급하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공약의 핵심입니다. 시청각 장애인이나 시각 발달 장애인처럼 이중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이들에게는 정보 접근을 위한 전자정보 단말기가 정말 절실한데도 관련 법 조항이 미비해서 정부의 보급이나 대여 사업에서조차 배제되고 있다는 현실을 정확히 짚어댑니다. 아, 법적인 사각지대가 있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약속하죠. 단순히 소외계층을 돕겠다는 식의 막연한 말이 아니라 시스템의 어떤 구멍 때문에 누가 배제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성별이나 세대를 아우르려는 노력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되고요. 네, 여성 회원의 이사 비율을 30% 이상으로, 청년 이사 비율을 10% 이상으로 명시한 것이 대표적이죠. 그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단순히 구색 맞추기가 아니라 조직의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하겠다는 의지 표명입니다. 저소득층 성적 우수자, 특정 전공자 등 학생들의 각기 다른 상황에 맞춘 장학금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약속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고요. 공동체 안에서 누구도 낙오되지 않도록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겠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공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쩌면 가장 미래지향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인공지능, AI 기술의 활용입니다. 이 공약의 핵심은 AI를 기술을 아는 특정 소수만의 도구가 아니라 모든 시각장애인의 공공자산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에 있습니다. 공공자산이요? 네, 기술의 발전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도구로 적극적으로 끌어안겠다는 거죠. 이를 위해 서실현 차원에서 체계적인 AI 활용 교육을 제공하고 관련 상담과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디지털 역량 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사실 기술 발전은 종종 정보 격차를 더 벌리는 양날의 검이 되기도 하잖아요. 특히 새로운 기술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분들도 많을 텐데 AI를 공공자산으로 만들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모두가 소외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공약은 AI를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향을 4가지로 제시하면서 그 우려에 답하고 있어요. 4가지나요? 네, 첫째는 AI를 활용해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한 새로운 직무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AI가 생성한 문서를 검수하거나 이미지 데이터를 음성으로 분류해주거나 AI 보이스를 활용한 오디오북을 제작하는 일처럼요. 아, 기술 발전으로 사라지는 일자리를 한탄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겠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접근이죠. 정확합니다. 2번째는요? 둘째는 정책 활동 강화입니다. 요즘 식당이나 관공서에 키오스크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에게는 거대한 장벽이거든요. 맞아요. 이런 공공 키오스크나 민간 기업의 AI 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기준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겁니다. 기술의 수혜자가 되는 것을 넘어 기술 개발의 주체로 참여하겠다는 의미죠. 기술의 방향 자체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거네요. 나머지 2가지는 뭔가요? 셋째는 미래 세대 지원. 청년과 학생들에게 AI 기반의 학습 도구를 지원하고 관련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진로 멘토링을 제공하겠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디지털 역량 지원센터를 통해서 AI 활용법 안내는 물론 이걸로 서류를 작성하고 취업 준비를 하는 실무적인 도움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와, 결국 AI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가는 게 아니라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서핑보드를 모두에게 나눠주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병택 후보의 공약을 쭉 훑어보니 이동권처럼 발등에 떨어진 물을 끄는 시급한 문제의 해결부터 AI 기술 도입이라는 먼 미래를 향한 준비까지 정말 촘촘한 설계도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60년 넘게 시각장애인 당사자로 살아오면서 몸으로 부딪혀온 경험에서 나온 진정성과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시스템을 분석하고 설계하는 실용적인 능력이 잘 결합된 청사진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공약진 마지막에 서실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다는 문장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공약의 구체성을 생각하면 이게 단순한 수사로만 들리지는 않네요. 이 공약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떠오르네요. 이것은 비단 한 단체나 특정 공동체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요. 어떤 말씀이시죠?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설계할 때 그게 회사든 작은 커뮤니티든 심지어 가족 내의 규칙이든 간에 우리는 보통 가장 평균적인 구성원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살펴본 이 청사진은 정반대의 접근을 보여줍니다. 공동체의 가장자리,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필요에서부터 설계를 시작하고 있죠. 어쩌면 가장자리를 위한 디자인이
결국 중심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가장 튼튼한 디자인이 되는 건 아닐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에 있는 한 중요한 단체죠.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 연합회. 이 연합회를 이끌겠다고 나선 한 후보의 공약을 좀 쉽고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나병택 후보인데요. 과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먼저 나병택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는 게 좋겠죠. 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60년 넘게 시각장애인으로 살았고 아내와 딸도 시각장애인인 말 그대로 시각장애인 가족의 일원이다. 이건 그냥 이력서에 한 줄 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공동체의 삶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온 몸으로 살아온 사람이란 뜻이니까요. 그래서일까요? 스스로에게 붙인 별명도 아주 독특합니다. 바로 찐 복지돌이. 여러분, 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진짜라는 뜻의 신조어잖아요. 거기에 복지 전문가를 좀 친근하게 부르는 복지돌이를 붙인 건데요. 이 별명 하나만 봐도 이 사람이 사회복지 전문가라는 자기 정체성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딱 느껴지죠. 네, 그럼 그가 도대체 어떤 경험을 했길래 이런 자신감을 보이는 걸까요? 이제 그의 개인적인 사명과 전문성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국 이 부분이 그의 모든 공약의 뿌리가 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이력을 한번 보세요. 그냥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만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사회복지학을 제대로 공부했고요. 심지어 따기 어렵다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대단한 건 직접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만들어서 운영까지 해봤다는 거예요. 이론만 아는 게 아니라 시각장애인에게 진짜 필요한 프로그램이 뭔지 직접 개발하고 성공시켜본 그야말로 검증된 실무 전문가인 셈이죠. 자, 이제 그의 공약 중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내 얘긴데? 하고 무릎을 탁 치실 만한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교통 문제입니다. 나병택 후보가 이런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시각장애인에게는 정말 발이나 다름없는 장애인 복지 콜택시. 근데 이 택시를 타는 게 왜 로또 당첨처럼 운에 맡겨야 하는 일이 되어버렸을까요? 이 질문 안에 이미 문제의 본질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바로 이겁니다. 원래 이 복지콜이라는 게 이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자는 거였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냥 로또가 돼버린 거죠. 언제 올지도 모르는 차를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니까요. 이게 그냥 좀 불편한 수준이 아니에요. 출근이나 병원 가는 것처럼 정말 중요한 일상생활 자체가 그냥 마비될 수 있다는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로또 같은 상황을 끝내기 위해 아주 구체적인 3단계 계획을 내놓습니다. 첫째, 마냥 기다리기만 할 게 아니라 시간 예고제를 도입해서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알려주자는 겁니다. 둘째, 운전 경력이 풍부한 퇴직 기사님들을 다시 모셔서 운전자 풀을 늘리자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아예 택시 임차제를 시행해서 서비스 자체를 안정시키자는 거죠.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해법이죠. 자, 이렇게 구체적인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걸 넘어서서 그가 연합회 전체를 위해 그리는 더 큰 그림은 뭘까요? 그의 포괄적인 비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의 공약은 크게 7가지 핵심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몇 가지를 바꾸는 게 아니라 연합의 운영 방식부터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까지 그야말로 모든 걸 바꾸겠다는 일종의 종합계획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7가지 공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 덩어리로 나눠보면요. 첫째는 아까 말한 이동권과 일상 문제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조직과 일자리 혁신. 마지막으로 셋째는 포용과 기술의 도입. 이 표현 딱 봐도 그가 어디에 힘을 쏟고 싶어 하는지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보이죠? 좋습니다. 그럼 이 공약들 중에서 특히 미래를 내다보는 가장 야심차다고 할 수 있는 계획은 뭘까요?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의 미래 비전은 한마디로 인프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직업재활 시설, 그동안 복지 혜택이 좀 부족했던 서울 서부권에 새로 짓는 복지관, 그리고 시각장애를 가진 어르신들을 위한 전문 요양원까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인공지능, 즉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까지 만들겠다는 아주 똑똑한 계획이 깔려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AI는 그냥 유행 따라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는 AI를 공공의 자산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AI 기술의 혜택을 일부 똑똑한 사람들만 누리는 게 아니라 공동체 모두가 정보 격차 없이 더 많이 배우고 더 좋은 일자리를 얻게 만드는 평등의 도구로 쓰겠다는 겁니다. 정말 멋진 철학 아닌가요? 자, 그럼 이 모든 공약들을 하나로 꿰뚫는 핵심 가치는 과연 뭘까요? 그의 리더십 비전을 관통하는 마지막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의 중심 메시지는 바로 이 한 문장에 다 들어 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정말 유명한 말이죠? 그러니까 나 혼자 막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 같이 공동체 전체가 손잡고 더 멀리, 더 안전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병택 후보가 생각하는 리더십의 핵심인 거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랫동안 멈춰있던 연합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준비가 되었다고요. 정말 강력하고 비장한 다짐이죠. 네, 오늘 우리는 한 후보가 제시한 미래의 청사진을 쭉 훑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과연 한 사람의 멋진 비전이 어떻게 공동체 모두의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결국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또 공동체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변화는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복지돌이 힘들 때도 옆에 서는 친구 사실연의 새 역사는 나병택이 헤맵니다. 첫 번째 약속부터 복지골 기다림 뚝 시간 단축 딱 맞는 도움 매칭률 쑥쑥 올립니다. 기호 3번 나병택 우리를 위한 선택 믿어줘요 나병택 우리의 희망 지금 여기 첫 번째 새로운 서실연의 시작 찍어줘요 기호 3번 나병택 두 번째 약속합니다. 지회마다 웃음 피게 할 지원 함께 사는 마을 만들기 잘 살기 다 같이 갑니다. 세 번째 여성 회원 바우처로 걱정 덜고 불안해도 혼자 아냐 옆에서 꼭 붙들어줍니다. 네 번째 수익 사업 일하고 싶은 마음 지켜줘 장애인 고용 안정으로 내일을 꽉 붙잡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기호 3번 나병택 우리를 위한 선택 믿어줘요 나병택 우리의 희망 지금 여기 첫 번째 새로운 서실연의 시작 찍어줘요 기호 3번 나병택 다섯 번째 약속에는 시각 발달장애 시청각장애 보이지 않던 그 마음까지 관심으로 안아줍니다. 투명한 운영 열린 경영 모두 함께 보는 회계 숨김없이 다 보여주는 믿을 수 있는 그 이름 기호 4번 나병택 우리들의